집에서 남편 불알이나 닦을 것이지 여군년이. 여군 멱살 잡은 꼰대 대대장, 그녀의 정체가 육군 50만을 지휘하는 사성 참모총장임이 밝혀지자 파면 대신 특별 참교육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그 거대한 본청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 나라 육군 50만 대군을 이끄는 지휘관의 집무실이 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육군 참모총장, 계룡의 불꽃이라 불리는 대장 유할인의 공간이었다. 그녀의 이름 유할인. 버드나무처럼 부드럽게 병사들을 감싸 안되 불타는 기린처럼 불의를 향해 돌진한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다. 그녀는 정치적 안배나 상징성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전방 소대장 시절부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훈련하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부하들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별 넷을 쟁취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지휘 철학은 단순 명쾌했다. 군복은 국민의 수의이며 병사는 국가의 심장이다. 그녀에게 군인이란 조국이 위태로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고귀한 존재들이었다. 그런 그녀였기에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 유할이는 집무실에 불을 끄지 못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횡령이나 비리 같은 거창한 사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강원도 최동부 전선을 지키는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 예하의 한 보병대대에서 제출된 병사 심리 분석 및 사기 진작 보고서였다. 이게 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 유할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처참했다. 병사들의 정신력 해이, 나약한 개인주의 팽배, 강력한 통제와 규율만이 해답.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병사 개인의 나약함으로 돌리고 그 해답을 오직 구시대적인 공포 정치에서 찾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대대장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다. JXX 보병대대장 중령 황보철. 그녀는 황보철 중령의 인사기록 카드를 떠올렸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형적인 엘리트. 훈련 성과는 늘 최상위권. 하지만 그가 거쳐간 부대에서는 늘 지휘 부담 과중과 간부 병사 간 소통 단절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기계 부품으로만 여기는 차갑고 녹슨 철 같은 지휘관이었다. 오소령. 유할인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대기하던 부관 오진우 소령이 즉각 답했다. 예, 총장님. 오늘 예정된 국회 일정과 합참회의는 모두 취소하게. 지금 당장 헬기 한 대 준비시켜.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 제22보병 사단이다. 오진우 소령의 눈이 커졌으나 그는 단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전투복 한 벌 가져와. 계급장도 지휘관 휘장도 이름표도 없는 가장 평범한 전투복으로. 사단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 이것은 시찰이 아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 나약한 개인주의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내 병사들이 정말 나약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녀는 4개의 별이 박힌 장군 정모 대신 챙이 짧은 일반 전투모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보고서를 향한 분노가 아닌 어쩌면 차가운 강원도 바람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을지 모를 자신의 병사들을 향한 뜨거운 염려로 타오르고 있었다. 계룡의 불꽃이 가장 춥고 그늘진 땅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원도 고성군.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자 산맥이 바다와 맞닿아 지형이 험준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 제22보병 사단 율곡부대의 주둔지였다. 특히 황보철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는 해안 경계와 산악수색을 동시에 맡고 있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격오지 중 하나였다. 황보철 중령은 오늘도 아침부터 불벼락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게 지금 병사들 꼴이야. 전투화에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있잖아. 당장 연병장 집합시켜. 해가 중천인데 눈빛들이 다 썩어 빠졌어.
그의 집무실 창문 너머로 방금 야간 해안 경계를 마치고 복귀한 지친 병사들이 다시 연병장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황보철, 그의 이름 철처럼 그는 강철 같은 규율을 신봉했다. 그에게 군대란 까라면 까는 곳이었고 병사란 명령에 복종하는 도구였다. 중대장들 다 뭐해? 병사들하고 시시덕거릴 시간 있으면 총기 수입이나 한 번 더 시켜. 요즘 것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른다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최근 육군본부, 즉 계룡대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인권 존중 지침과 소통 강화 정책들은 그에게 있어 군을 좀먹는 암적인 요소일 뿐이었다. 참모총장이 여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커피를 들이켰다. 그는 유하린 참모총장을 단 한 번도 총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유하린? 계룡의 불꽃. 웃기지도 않아. 여자가 총 들고 전쟁놀이 하던 시절은 끝났다고. 계룡대 대리석 바닥이나 닦던 여자가 뭘 알아? 여기 고성 앞바다 칼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병사 하나 통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할까?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유하린 총장의 전군 지휘 서신을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라는 문구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기 때문이었다. 인격? 군대에 인격이 어딨어.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지. 저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병사들이 빠져가지고. 쯧쯧. 그는 자신의 보고서가 참모총장에게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보고서였고 자신의 강력한 지휘 철학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작전과장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대대장님, 지금 본부에서 신원 위상의 간부 2명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계급장도 없고 육군본부 소속이라고만 하는데. 황보철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육군본부? 감찰인가? 뭐야 이 새끼들. 사전 통보도 없이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당장 본관 복도로 가겠다. 어느 놈들인지 내가 직접 얼굴을 봐야겠어. 육본에서 왔다고 꺼드럭대는 놈들이 제일 문제야. 그는 자신의 중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힌 전투모를 고쳐 쓰고 위압적인 기세로 집무실을 나섰다. 감히 자신의 성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불청객들에게 동해의 녹슨철이 얼마나 단단하고 차가운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뿐, 그들이 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하린 총장은 오진우 소령만을 대동한 채 대대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헬기에서 내린 직후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연병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대장 집무실의 반대편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병사 생활관과 식당으로 향했다. 고성의 혹독한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초봄이었지만 생활관 복도는 냉기가 돌았다. 유하리는 복도 끝에 위치한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려 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보일러를 통제하는군. 그녀는 생활관 안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병사들은 침상 위에서도 낡은 야전 상의를 껴입고 있었다. 그녀는 한 병사의 침상에 걸터앉아 매트리스를 손으로 눌러보았다. 스프링이 다 꺼져 뼈대가 만져질 정도였다. 이런 곳에서 내 아들들이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녀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일렁였다.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방치의 문제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본관 중앙복도로 향했다. 황보철이 그토록 광을 내라고 닥달했던 바로 그 복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이 아닌 벽에 걸린 낡은 액자들, 그리고 그 옆에 소화기를 향했다. 소화기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안전피는 녹이 슬어 있었다. 점검표는 반년 전에서 멈춰 있었다. 오소령, 이게 보이나? 예, 총장님. 관리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이 부대의 현주소야. 보이는 곳은 번지르르하게 닦지만 정작 생명을 지켜야 할 것들은 녹슬도록 방치한다. 저 대대장의 보고서 내용과 똑같아. 겉은 강철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녹슨 철이야. 유하린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복도 저편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황보철 중령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걸어오고 있었다. 유화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보고서 속 이름의 주인이 들어왔다. 오만함과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황보철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선 2명의 간부를 훑어보았다. 한 명은 소령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다른 한 명, 특히 여군은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이상한 차림이었다. 심지어 자신을 보고도 경례는커녕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육본 감찰? 근데 여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경멸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다. 소속이 어디야? 상급자를 봤으면 경례부터 박아야지. 눈은 왜 그렇게 떠? 황보철이 유화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윽박질렀다. 유화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황보철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인 거 몰라? 당장 신분증 안 내놔. 대대장님. 유화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이 소화기 마지막 점검 일자가 반년 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뭐? 황보철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감찰 나온 놈이 한다는 소리가 고작 소화기 점검? 그는 이것이 자신을 떠보기 위한 수작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감히 여군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이게 진짜 미쳤나? 내가 지금 너한테 소화기 교육이나 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줄 알아. 그는 유화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다. 요즘 여군들은 군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만. 부대에 놀러와? 여기가 무슨 캠핑장인 줄 알아? 곱게 화장이나 하고 다닐 거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애나 볼 것이지 어디 신성한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어. 그의 입에서 유화린이 가장 경멸하는 병사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황보철 중령. 유화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가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황보철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더 큰 광기에 휩싸였다. 감히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뭐? 과해. 2년이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내년이 뭘 안다고 나한테 충고질이야. 군대는 말이야 우리가 피땀 흘려 지키는 곳이지 너희 같은 년들이 와서 속꿉 장난하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황보철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화린의 전투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년 상관이 누구야? 당장 육본에 전화해서 이따위로 교육시킨 놈. 손 놔. 유화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뒤에 서 있던 오진우 소령이었다. 넌 또 뭐야? 넌 빠져 이 새끼야. 황보철이 유화린의 멱살을 잡은 채 오소령을 걷어차려 할 때였다. 꽉.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황보철의 손목을 강타했다. 유화린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황보철의 손목을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움켜쥔 것이었다. 그녀는 특전사 여군 대위 시절부터 전군 무술대회 챔피언이었다. 악, 악. 황보철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쳤다. 그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헤이. 그때 오진우 소령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황보철의 눈앞에 내밀었다. 육군본부 참모총장실 부관 오진우 소령이다. 참모총장. 실? 황보철의 뇌가 정지했다. 참모총장실 부관이 왜 여기에? 그렇다면 설마. 그의 떨리는 시선이 방금 자신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한 그 여군에게로 향했다. 유화린은 자신의 전투복 윗주머니에서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 봉황이 수놓아진 4개의 별이 빛나는 육군참모총장의 신분증을 천천히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황보철의 젖은 이마에 탁 소리가 나게 붙였다. 황보철 중령.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불꽃이 터져나왔다. 귀관이 지금 애나 보라며 멱살을 잡은 그년이 귀관이 그토록 경멸하던 계집이
바로 이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을 책임지는 육군 참모총장 대장 유할인이다. 복도의 공기가 멈췄다. 황보철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여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계룡의 거대한 불꽃 그 자체였다. 그의 녹슨 철갑이 그 불꽃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멎었다. 강원도 고성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 예하 대대 본청의 차가운 복도. 그곳의 공기는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황보철 중령의 오만한 고함 소리가 무색하게 핏물조차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정적으로 응고했다. 황보철. 그의 이름처럼 스스로를 동해에 거친 파도 앞에서도 녹슬지 않는 강철이라 믿어왔던 사내. 그의 두 눈은 방금 자신의 이마에 부딪혔다가 떨어지는 붉은색 봉황 문양이 새겨진 육군찬 모총장의 신분증을 따라 허공에서 초점을 잃고 방황했다. 육군 참모 총장. 그의 입술이 경련하며 의미 없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가 방금 2년 계집 에나보라고 칭하며 멱살을 잡고 모욕했던 존재.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던 그 평범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 자신이 매일 아침 국기 개양식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육군 50만 대군의 정점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유할인이라는 현실을. 손목을 움켜쥐었던 그녀의 손은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 황보철은 여전히 손목이 절단되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의 강철 같던 자부심,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 그리고 여자 따위가 감히 군을 지휘한다는 그릇된 오만함이 거대한 용광로의 불길 앞에서 녹아내리는 쇠붙이처럼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사. 살려 주십시오. 총장님. 그것은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그의 두 다리가 힘없이 풀리며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하고 주저앉으려 했다. 군인의 명예도 지휘관의 체면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향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일어서라. 유할인의 목소리는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무릎 꿇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용서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가 받아야 할 교육의 첫 번째 단계임을 의미했다. 황보철은 차마 무릎을 꿇지도 그렇다고 감히 일어설 수도 없는 가장 굴욕적인 자세로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다. 그의 곁에 굳어있던 작전과장과 주임원사는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보였다. 유할인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황보철의 손에 구겨진 전투복 옷깃을 천천히 그리고 무심하게 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그리고는 아까 자신이 응시하던 복도 벽의 낡은 소화기 앞으로 다시 걸어갔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를 걷어 맨손으로 소화기 상단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훔쳐냈다. 황보철 중령. 네. 예. 총장님. 귀관은 아까 나에게 신성한 군대를 운운했다. 그리고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했지. 그녀는 먼지가 묻은 자신의 손가락을 떨고 있는 황보철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귀관의 신성한 군대다. 그녀의 손가락에 묻은 검은 먼지가 마치 황보철의 죄악을 고발하는 낙인처럼 선명했다. 이 소화기는 반년 동안 방치되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건물에 불이 난다면 귀관은 이 녹슨 쇠붙이로 귀관의 부하들을 구할 수 있나? 귀관이 말하는 사기란 겉만 번지르르하게 닦아놓은 이 복도 바닥의 광택인가? 아니면 이 먼지 쌓인 안전핀 밑에 잠자고 있는 병사들의 생명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고 낮아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뼛속까지 그 의미를 파고들었다. 나는 오늘 귀관에게 상관으로서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참모총장이어서가 아니다. 유할인이 몸을 돌려 그가 방금 뛰쳐나온 대대장 집무실의 반대편 병사들의 생활관이 있는 어두운 복도 끝을 가리켰다. 나는 저 어둡고 차가운 생활관에서 잠 못 이루는 내 아들들의 어미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나는 저 녹슨 소화기 하나 점검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휘관 밑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를 내 병사들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권력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군을 사랑하고 병사를 아끼는 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뜨겁고도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였다. 귀관이 오늘 멱살을 잡은 것은 나 유할인 개인이 아니다. 귀관이 나약하다고 치부하며 방치했던 이 대대의 모든 병사들의 목숨을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는 이 군복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다. 유할인은 부관 오진우 소령을 바라보았다. 오 소령. 예, 총장님. 지금 즉시 육군본부 헌병대에 연락한다. 황보철 중령의 신병을 확보한다. 단 체포나 연행이 아니다. 황보철의 눈이 커졌다. 체포가 아니라고. 일말의 희망이 스치는 순간 유할인의 다음 말이 그의 숨통을 다시 조였다. 지금 이 시간부로 황보철 중령의 제22사단 예하 대대장으로서의 모든 지휘권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지금부터 육군본부 특별감찰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황보철 중령은 나의 전속부관 임무를 수행한다. 예? 전속. 부관 말입니까? 오진우 소령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성 장군의 전속부관은커녕 중령 계급의 지휘관을 현장에서 즉결 처분으로 부관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유할인이 황보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귀관은 지금부터 계급도 직책도 없다. 귀관은 그저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듣는 것을 듣고 내가 만지는 것을 만져야 한다. 귀관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군의 눈으로 귀관이 방치했던 이 부대의 실상을 똑똑히 확인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처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의 자존감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겠다는 완벽한 참교육의 선언이었다. 대답.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황보철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녹슨 철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광로에 던져지기 직전 공포에 질린 무른 쇠였다. 좋다. 그럼 첫 번째 임무를 주지. 유할인은 잠겨있던 보일러실 문을 가리켰다. 가서 저 문을 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이 복도를 내 병사들이 잠자는 저 생활관을 당장 따뜻하게 만들도록. 그것이 귀관의 첫 번째 임무다. 유할인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병사들의 생활관을 향해 걸어갔다. 오 소령, 자네는 본부 직할 감찰팀을 소집하게. 나는 지금부터 내 아들들을 만나러 가겠다. 황보철 중령, 아니 황보부관. 따라오도록. 황보철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부서진 자물쇠를 향해 달려갔다.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그 거친 손으로 이제는 병사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차가운 철문을 필사적으로 잡아뜯기 시작했다.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지옥 같고도 혹독한 참교육의 막이 그렇게 올랐다. 황보철 중령, 아니 황보부관의 첫 번째 임무는 처참했다. 굳게 잠긴 보일러실 문은 그의 완력으로 열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공구함을 들고 와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그가 마주한 보일러실 내부는 아비규환이었다. 낡은 보일러는 압력 게이지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배관 곳곳에서는 물이 새어나와 바닥이 흥건했다. 그가 강력한 정신력을 외치는 동안 정작 부대의 심장인 보일러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기름때와 사투를 벌이며 보일러를 응급 조치하는 동안 유할인 총장은 이미 병사들의 생활관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가장 후미진 십생활관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야간 해안 경계를 마치고 갓 복귀한 황보철이 눈빛이 썩었다며 윽박질렀던 바로 그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얕은 잠에 빠져있던 병사들은 낯선 간부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편히 쉬어. 전투복 벗고 편히 누워. 유할인의 목소리는 황보철의 고함 소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따뜻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위압감이 아닌 진심 어린 염려를 느끼고는 어색하게 다시 침상에 걸터 앉았다.
유화리는 한 병사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이름은 김이병. 앳된 얼굴이었지만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은 퀭했다. 많이 춥지? 유화린이 그의 전투화 앞코를 가리켰다. 해안 경계에서 젖은 전투화는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김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황보철이 가르친 매뉴얼대로 대답했다. 절대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말 것. 유화리는 쓰게 웃으며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는 부관 오소령이 챙겨준 따뜻한 핫팩이었다. 그녀는 김이병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 그 핫팩을 쥐어주었다. 이걸로라도 좀 녹이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그 순간이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자 김이병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터져나왔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었고 고통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처음으로 이해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본물처럼 쏟아졌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 경계 근무 나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돌아와서 이 차가운 침상에 눕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 울음은 전염되었다. 옆에 있던 병사들, 20살 남짓의 청년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유화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녀의 눈에도 뜨거운 불꽃이, 이번에는 슬픔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바로 그때 보일러실에서 땀과 기름 범벅이 되어 달려온 황보철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나약하다고 정신력이 해이하다고 매도했던 병사들이 그저 추워서 울고 있었다.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길 바랐지만 정작 자신은 그들에게 따뜻한 이불 한 채, 따뜻한 잠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가 강철이라고 믿었던 규율은 사실 그들의 여린 살을 파고드는 고드름에 불과했다. 유화리는 우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생활관을 나왔다. 복도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황보철을 지나쳐 이번에는 식당으로 향했다. 따라오도록 황보부관. 점심 배식 시간이었다. 유화리는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오늘의 메뉴는 닭곰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식판에는 닭고기 몇 점 없는 멀건 국물과 차갑게 식은 밥, 그리고 성의 없이 묻혀진 김치가 전부였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식당 한가운데 서서 황보철을 불렀다. 황보부관. 이게 귀관의 병사들이 먹는 식사인가? 그 국물은 따뜻할 겁니다. 그런가? 유화리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그것을 뱉어내지도 삼키지도 않은 채 황보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국물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다. 밥은 굳어서 씹히지도 않아. 귀관은 이런 걸 먹여가며 병사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했나? 그녀는 식판을 들고 그대로 취사장으로 향했다. 취사병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취사반장. 왜 국이 이렇게 차갑지? 죄송합니다. 배식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거짓말 마라. 유화리는 국통 밑에 화구를 가리켰다. 불꽃이 약했다. 화력이 이것밖에 안 나오나? 가스 압력이 문제인가? 버너가 노후된 건가? 그 버너가 너무 낡아서. 수리 요청을 올렸지만 대대장님께서. 취사반장의 시선이 황보철에게로 향했다. 대대장님께서 전투력과 관계없는 소모성 예산이라며 모두 반려하셨습니다. 황보철의 얼굴이 이제는 잿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지난달 6본에서 내려온 조리기구 개선 예산을 자신의 집무실에 놓을 대형 작전 상황판과 최고급 의자를 사는데 전용했던 것을 떠올렸다. 보이는 전투력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투력의 근간인 병사들의 밥을 포기했던 것이다. 유화리는 식판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오소령. 예, 총장님.
지금 당장 이 대대의 지난 1년치 모든 예산 집행 내역과 황보철 중령의 개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게. 단 하나의 영수증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녀는 황보철을 돌아보았다. 황보부관. 귀관은 내 병사들에게 밥 대신 정신력을 먹였다. 거칠애를 위해 따뜻한 국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좀먹는 배임이며 내 아들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한 학대다. 그녀는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동해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최전방 해안 경계 초소였다. 귀관은 아직 진짜 지옥을 보지 못했다. 따라와. 귀관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강철 같은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위대한 정신력의 실체를 내 직접 보여주겠다. 황보철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차갑게 식어버린 달곰탕 국물이 담긴 식판을 들고 죄인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손에 들린 식판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지난 과오 전부를 합친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고성의 해안 절벽. 그 끄트머리에 황보철 중령이 우리 대대의 눈이라며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해안 감시 초소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유하린 총장과 황보철 그리고 오진우 소령이 도착했을 때 초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초소의 문을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온기가 아니라 바닷바람보다 더 시린 냉기였다. 총장. 아니, 누구십니까? 야간 경계 근무를 준비하던 2명의 병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불청객들에게 놀라 경계 태세를 취했다. 유하리는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을 먼저 바라보았다. 총열 곳곳에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피어 있었고 개머리판은 심하게 긁혀 있었다. 수고가 많다 용사들. 나는 육군본부에서 나온 간부다. 초소 점검 중이니 편히 있게. 그녀는 초소 내부를 둘러보았다. 상황은 생활관이나 식당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낡은 감시 장비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수시로 꺼졌고 창문 틈새는 종이박스로 막아놓았지만 그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슉슉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한쪽 구석의 낡은 전기난로는 작동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 이건 왜 작동을 안 시키나? 유하린의 질문에 선임병인 듯한 상병이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난주에 합선으로 불이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장님 지시로 황보철은 그제야 자신이 한 달 전 전기 안전 점검의 날에 모든 노후 난방 기구 사용을 금지시키고는 정작 신규 보급품 신청을 누락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럼 추위는 어떻게 견디나? 상병은 대답 대신 초소 구석에 쌓아둔 부탄가스통과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리켰다. 이걸로 가끔 물을 데워서 버티고 있습니다. 유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밀폐된 초소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멸할 수도 있는 군 규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황보철 중령. 유하린의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 했다. 귀관은 지금 내 병사들을 이 밀폐된 관 속에서 질식시켜 죽일 셈이었나? 그녀의 고함에 황보철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무관심과 태만이 자신의 병사들을 매일 밤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의 녹슨 철 같던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총장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차가운 초소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한 대대의 지휘관이 20살 남짓한 어린 병사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유하리는 그런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울지 마라. 귀관의 눈물 따위로 이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 귀관의 눈물로 저 녹슨 소총이 닦이지도 저 깜빡이는 감시 장비가 고쳐지지도 않는다. 그녀는 경계 근무에 나서는 2 병사에게 다가갔다. 지금 당장 오 소령과 함께 대대로 복귀한다. 예. 하지만 근무 교대 시간이
이 초소는 지금 즉시 폐쇄한다. 이 시간부로 이 대대의 모든 경계 근무는 정상적인 난방과 감시 장비가 확보될 때까지 중단한다. 하지만 저기 두려운가? 유할인이 병사의 어깨를 잡았다. 나는 적보다 내 병사들이 이 안에서 얼어 죽거나 질식해 죽는 것이 1000배, 10,000배는 더 두렵다. 이 부대의 진짜 적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소 안에, 그리고 저 지휘관의 무책임한 가슴 속에 있었다. 그녀는 황보철을 향해 명령했다. 황보부관, 귀관은 지금 당장 저 병사들의 소총을 대신 들어라. 그리고 자네의 부관 오소령과 함께 이 초소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경계를 서도록. 저 부탄가스 없이 저 병사들이 견뎌냈던 그 추위 속에서 귀관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뼛속까지 느껴보도록. 그것은 명령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무 정지된 중령에게 이등병의 임무를 맡긴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유할이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두 병사를 데리고 초소를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마지막 말이 황보철의 심장에 박혔다. 귀관이 여전히 녹슨 철인지 아니면 이 혹독한 밤을 견디고 무엇이라도 깨달은 강철이 될 것인지. 귀관의 그 정신력을 내일 아침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쾅! 문이 닫혔다. 초소 안에는 동해의 칼바람 소리와 함께 자신의 소총 대신 부하의 소총을 움켜쥔 황보철 중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고쳐 잡았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공포이자 동시에 지독한 참회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황보철은 태어나서 가장 긴 밤을 맞이했다. 그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병사들이 매일 밤 견뎌냈을 고통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녹슨 정신을 이가 시리도록 갈아내고 있었다. 유할인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룡의 가장 뜨거운 불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강원도 고성의 해안을 집어삼켰다. 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황보철 중령이 갇힌 작은 초소를 향해 살을 애는 듯한 소금기를 머금은 칼바람을 쉴 새 없이 내리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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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의 낡은 창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 황보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추위라는 것이 단순한 온도의 낮음이 아니라 뼈를 깎고 살을 애는 고문일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장군용 방한 외투를 입고 있었음에도 창문 틈으로 송곳처럼 파고드는 외풍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초소 구석에 웅크렸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대대장으로서 호령하던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계급도 명예도 심지어 인간적인 온기조차 빼앗긴 채 자신이 방치했던 절망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져 있었다. 그의 눈에 병사들이 몰래 숨겨두었던 휴대용 가스버너가 들어왔다. 저것에 불을 붙이면 최소한 이 지옥 같은 추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버너로 뻗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것을 켠다면 그의 뇌리에 유할인 총장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귀관은 내 병사들을 이 밀폐된 관 속에서 질식시켜 죽일 셈이었나? 황보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그저 추위라는 하나의 고통뿐임을. 하지만 자신의 병사들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또 다른 공포와 매일 밤 사투를 벌여야 했다.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스에 중독되어 죽을 것인가. 자신이 그들에게 강요한 선택지는 그 두 가지뿐이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버너에서 손을 떼고 대신 구석에 세워져 있던 병사의 낡은 소총을 집어들었다. 염분에 부식되어 표면이 거칠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장갑을 벗었다. 맨손으로 전해지는 강철의 냉기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의 손바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그 차가운 총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 녹슨 총열을 닦기 시작했다. 내가 지휘관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저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들을 얼어 죽거나 질식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지옥에 매일 밤 밀어넣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근원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저 짐승처럼 웅크린 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병사들의 고통을 자신의 뼈와 살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유할인이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자비로운 형벌, 공감이라는 형벌이었다. 그 같은 시각 황보철의 녹슨 철 같던 대대장 집무실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임시 지휘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유할인 총장은 대대장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다리가 흔들리는 낡은 보조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쉴 새 없이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오진우 소령. 예, 총장님. 지금 즉시 계룡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와 시설공병감실에 내 직통으로 연락하게. 명령 하달하시겠습니까? 그렇다. 유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첫째, 육군본부 직할 불사조 긴급 공병단을 즉시 소집한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헬기를 이용해 모든 장비와 자재를 이곳 강원도 고성으로 공수 투입시킨다. 임무는 제22사단 예하 2대대의 모든 노후 보일러 및 배관 전면 교체, 그리고 해안 초소 전체의 난방 및 방풍 시설 완벽 재시공이다. 둘째, 군수사령부에 명한다. 현재 비축 물자 중 최우선으로 2대대 전 병력에게 지급할 최신형 동계 방한 피복 세트, 방한 전투화, 그리고 고성능 침낭을 전량 확보하여 내일 오전까지 수송 완료하도록.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낡은 장비를 쓰게 해선 안 된다. 셋째, 군수참모부 조달팀은 당장 2대대의 식당 노후 버너와 조리기구 일체를 교체할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한다. 내가 이 부대를 떠나기 전까지 내 병사들은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을 먹어야 한다. 넷째,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육군교육사령부와 감찰실에 명한다. 이 대대의 모든 총기를 수거, 연분 및 부식 상태를 전수 검사하고 즉각적인 정비 및 필요시 전량 교체한다. 총기는 군인의 생명이다. 녹슨 총을 들고 싸우라는 것은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 오진우 소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한 대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개 대대의 군단급의 예산과 자원을, 그것도 육군참모총장의 직권으로 24시간 이내에 쏟아붓는 그야말로 불벼락 같은 조치였다. 모든 관료주의적 절차와 보고 체계가 생략되었다. 오직 병사들의 고통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육군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총장님, 예산과 절차상의 문제가. 절차? 유할인이 오소령을 돌아보았다. 내 병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어 죽어가고 질식해 죽을 뻔하고 차가운 밥을 먹고 녹슨 총을 들고 있는데 감히 절차를 운운하는가? 지금 이 순간 이 부대의 안보는 무너졌다. 이것은 전쟁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다.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내가 진다. 즉각 실행하게.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진우 소령은 자신의 상관이 왜 계룡의 불꽃이라 불리는지 전율과 함께 깨달았다. 그녀의 불꽃은 불의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이들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불꽃이기도 했다. 밤은 깊어갔다. 계룡대와 육군 전체가 그녀의 명령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해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유할인 총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황보철이 올렸던 그 정신력 보고서가 아니었다. 오진우 소령이 밤새 긴급 조사한 이 대대의 진짜 민낯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초소로 향했다. 초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무너진 중령이 아니었다.
황보철은 온몸이 서리로 하얗게 뒤덮인 채 마치 얼어붙은 동상처럼 경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순간도 앉거나 잠들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이등병의 임무를 자신의 온몸으로 수행해낸 것이었다. 그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던 오만의 불꽃은 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참회와 고통,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총장님,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유하리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자신이 가져온 뜨거운 물이 담긴 수통을 건넸다. 황보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허겁지겁 마셨다. 뜨거운 물이 그의 얼어붙은 내장을 녹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어땠나 황보부관. 귀관이 말하던 그 정신력으로 버틸만하던가. 황보철은 수통을 든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총장님, 저는 정신력으로 버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죽인 제 병사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우우무. 하늘을 찢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시누크 헬기 여러 대가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대대상공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헬기에는 불사조 긴급 공병단이라는 붉은색 마크가 선명했다. 동시에 대대 정문으로는 육군 군수사령부의 거대한 트럭 행렬이 신형 전투화와 피복 그리고 따끈한 식자재를 가득 싣고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황보철은 넋이 나간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유하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서라 황보철 중령. 귀관의 참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예. 이것이 리더십이다. 이것이 지휘다. 윽박지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병사들이 추위에 떨기 전에 따뜻하게 입히고 굶주리기 전에 배불리 먹이며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군대의 정신력이고 그것이 지휘관의 책임이다. 유하리는 헬기에서 내리는 공병단장을 향해 걸어갔다. 귀관은 어젯밤 이등병의 고통을 배웠다. 오늘부터 귀관은 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 옆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저 헬기에서 내린 자재들을 귀관의 손으로 직접 옮기고 귀관의 눈으로 직접 설치를 감독하라. 귀관이 싼 똥을 귀관의 손으로 직접 치우라는 말이다. 황보철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제와 같은 태양이었지만 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심판의 태양이자 동시에 혹독한 갱생의 태양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공병단 하사에게 다가가 가장 먼저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녹슨 철이 용광로에 던져지는 순간이었다. 황보철 중령의 참교육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다. 유하린 총장은 그에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대대 전체가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다. 불사조 공병단이 낡은 보일러와 배관을 뜯어내는 동안 황보철은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공병단의 작업병처럼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폐자재를 날랐다. 그의 대대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대대장이 육군 참모총장의 부관이 되어 노역을 하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쏟아지는 최신형 보급품과 단 하루 만에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샤워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당의 밥을 마주하자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찼던 부대의 공기가 희망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유하리는 그 모든 과정을 황보철을 대동한 채 그림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대본청 황보철의 녹슨 철 집무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고 오진우 소령이 밤새 정리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황보철의 개인 비리나 횡령 같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찾던 것은 황보철이 올린 그 정신력 보고서의 근원이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뒤틀린 지휘관으로 만들었는가? 오 소령, 이 대대의 지난 1년간의 사고 보고서와
병사 관심 등급 현황 자료를 가져오게. 오소령이 가져온 서류는 충격적이었다. 황보철이 부임한 이후 대대의 어급 관심 병사 숫자가 3배나 급증해 있었다. 우울증, 자살 충동, 복무 부적응. 하지만 그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같이 정신교육 강화 혹은 동료 감시 체계 확립뿐이었다. 황보부관. 유할인이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황보철을 불렀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가 달려왔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귀관의 대대원 3분의 1이 정신병 환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총장님, 저들은 그저 나약해서. 황보철은 자신도 모르게 어제까지 자신이 신봉했던 그 말을 내뱉었다. 나약해서? 유할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튀었다. 이 서류를 보게. 그녀가 펼친 것은 사고 보고서였다. 석 달 전 한 일병이 야간 수색 정찰 훈련 중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병사 개인의 부주의 및 지역 미숙지. 이 병사, 지금 어디에 있나?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압니다. 가자. 지금 당장. 예, 지금. 고성에서 수도병원까지. 헬기는 이미 준비시켰다. 귀관의 펜대가 한 병사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시간 뒤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 유할인과 황보철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을 마주했다. 박진우 일병. 유할인의 부름에 박 일병은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하려다 깁스 때문에 휘청였다. 편히 있게. 나는 육군본부에서 자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유할인은 의사를 불러 박 일병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총장님, 박 일병은 단순 골절이 아닙니다. 인대와 연골이 복합적으로 파열되었습니다. 이미 3차례 수술을 했지만 완치가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황보철의 숨이 멎었다. 평생 절뚝거리며?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있나, 박일병? 박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대대장이 바로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는 황보철을 그저 참모총장을 수행하는 낯선 영관급 장교로만 생각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야간 수색 훈련은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 황보철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대대장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은 온다.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며 훈련을 강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야간 투시경도 없이 칠흑 같은 산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개인의 부주의라고 되어 있던데. 유할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일병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다친 직후 대대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보철은 눈을 감았다. 박일병, 내가 여기서 훈련 강행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분대장까지 전부 군복을 벗어야 한다. 내가 조금만 부주의했다고 말해주면 모두가 편해진다. 너의 남은 군 생활도 내가 책임지고 편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했나? 박일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저는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줄은. 그 순간이었다. 쿵. 황보철이 박진우 일병의 침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박일병. 내가 황보철이다. 내 놈의 대대장이다. 박일병의 눈이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의 다리를 평생. 황보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 병사의 깁스를 붙잡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진급을 위해 한 청년의 인생을 담보로 거짓말을 강요했던 지휘관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추악한 죄에 대한 참회였다. 유하리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황보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황보철 중령. 이것이 귀관이 말한 정신력의 실체다. 귀관의 정신력은 귀관의 부하를 지키는 강철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병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의 입을 막아버린 폭력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박일병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박일병. 아니, 박진우 용사. 내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자네에게 그리고 자네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네. 육군이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네. 그녀는 자신의 4개의 별이 박힌 어깨를 숙여 한 사병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네의 억울함은 내가 반드시 풀어주겠네. 그리고 자네의 남은 인생은 이 대한민국 육군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네. 황보철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어젯밤 초소에서 느낀 고통은 2박 1병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군 규정이 아니라 한 청년의 인생과 그를 믿었던 가족의 신뢰 그리고 군의 근간인 진실 그 자체였음을. 유하리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고성이다. 아직 우리가 만나야 할 잊혀진 무덤이 남아있다. 그녀의 눈은 황보철의 보고서에서 어급 관심 병사로 분류된 채 정신교육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있을 또 다른 박진우 일병들을 향하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처절했던 참회 이후 황보철 중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오만과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유하린 총장이 시켜서 움직이는 황보부관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이 되어 자신이 만든 지옥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성으로 복귀한 유하린 총장은 전면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대대를 둘러보았다. 따뜻해진 생활관, 정비가 완료된 총기, 김이 나는 식당.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총장님, 오진우 소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병사들의 표정이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건물은 고쳤지만 무너진 마음은 아직 그대로니까. 황보철이 심어놓은 공포와 불신이라는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는 게야. 그녀는 황보철을 불렀다. 중령. 귀관의 마지막 임무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귀관이 그토록 나약하다고 분류했던 저 어급 관심 병사들을 지금 당장 전원 대대장실로 집합시키게. 아니, 내가 쓰던 이 집무실로. 황보철은 망설였다.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가 될 수 있었다. 총장님, 제가 그들을 가서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게. 참모총장인 내가 아니라 중령 황보철이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진심으로 부탁하게. 황보철은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섰다. 그는 의무실과 상담실에 격리되어 있던 관심 병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그는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전투모를 벗고 고개를 숙였다. 나다. 너희들의 대대장. 황보철이다. 잠시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나? 부탁한다.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자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대장의 모습에 이끌려 하나둘씩 옛 대대장 집무실로 모여들었다. 열댓 명의 병사들이 여전히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유아린 총장과 그 옆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황보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하리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넸다. 마셔.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병사들 앞에 섰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유하린이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겪었던 모든 부당함과 고통에 대해 육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녀가 사성 장군이 이등병, 일병들 앞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유하린이 황보철을 바라보았다. 황보철이 떨리는 걸음으로 병사들 앞에 섰다. 그는 차마 그들의 앳되고 상처받은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바닥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병사들은 당황했다. 자신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윽박지르던 그 무섭던 대대장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나는 황보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범죄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려 애썼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위에 떨 때 나는 내 방에 온기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밥을 먹을 때 나는 내 의자가 편한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치고 아파할 때 나는 내 진급에 흠집이 날까봐 여러분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녹슨 철이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다. 용서해달라는 염치 없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 같은 놈을 지휘관이라고 믿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준 여러분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통곡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울렸다. 공포로 가득 찼던 방 안의 공기가 무겁고도 뜨거운 용서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 병사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엎드려 우는 황보철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다. 유하린은 그 광경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 병력이 모인 연병장. 유하린 총장은 완전히 탈바꿈한 대대를 마지막으로 사열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황보철 중령을 앞으로 불렀다. 황보철 중령. 예, 총장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죄의 무게를 아는 자의 진중하고도 단단한 목소리였다. 육군본부는 황보철 중령의 지난 과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결정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황보철 중령을 현 시간부로 제22보병사단 예하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황보철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유하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육군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가 지난 사흘간 보여준 처절한 반성과 그가 흘린 참회의 눈물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운 임명장을 꺼내들었다. 황보철 중령을 육군본부 병영문화혁신 특별태스크포스의 실무위원으로 임명한다. 귀관의 새로운 임무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격오지 부대를 돌며 귀관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녹슨 철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귀관이 겪었던 그 고통과 수치심을 무기로 그들을 참교육시키는 것이 귀관에게 주어진 벌이자 기회다. 황보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파면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명예로운 갱생의 길이었다. 할 수 있겠나 황보철 중령. 귀관이 부러뜨렸던 그 병사의 다리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병사들의 다리를 지켜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황보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는 연병장이 떠나가라 외쳤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습니다. 총장님, 제게
제게 다시 군복을 입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바쳤던 그 어떤 경례보다도 진실되고 묵직하며 뜨거운 맹세였다. 녹슨 철은 계룡의 불꽃 속에서 마침내 병사들을 지키는 강철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유하리는 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제군들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제군들은 이 나라의 심장이다.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쳐라.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지휘관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보고다.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육군 참모총장인 내가 직접 듣겠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을 인격체로 존중해준 최초의 지휘관을 향한 뜨거운 신뢰와 감사의 포효였다. 헬기가 떠오르자 황보철은 수백 명의 병사들과 함께 불꽃이 사라지는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강원도 고성의 하늘이 지난 사흘간의 격동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눈부시게 푸르렀다. 불사조 공병단의 헬기 소리가 잦아들고 신형 보급 트럭이 분주히 오가던 연병장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안정은 유하린 총장이 오기 전의 공포로 억눌린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에서 비롯된 따뜻하고 활기찬 안정이었다. 유하린 총장은 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헬기장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부관 오진우 소령과 지난 사흘간의 지옥 같은 참교육을 마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황보철 중령이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여전히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자재를 나르느라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녹슨 철이 아니었다. 어젯밤 해안 초소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자신의 죄를 뼈에 새기고 오늘 아침 병사들의 용서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재련을 마친 그의 눈은 차갑지만 슬픔을 아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강철의 빛을 띠고 있었다. 황보철 중령. 예, 총장님. 내일부로 육군본부로 복귀하게. 자네가 맡을 병영 문화혁신 특별 태스크포스는 내가 직접 지휘할 걸세. 자네는 그 팀의 칼이 될 거야. 명령 받들겠습니다. 유하리는 헬기에 오르기 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네, 황보 중령. 자네가 어젯밤 초소에서 느낀 그 추위, 박진우 일병의 깁스를 보며 느낀 그 고통. 그것은 자네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부채일세. 그 빚을 나에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자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 땅의 모든 병사들에게 갚아나가도록. 그것이 자네가 군복을 벗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야. 황보철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깊고 가장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다. 유하리는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헬기에 올랐다. 우웅우. 헬기가 떠오르자 연병장의 도열한 대대의 모든 병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였다. 황보철도 그들 틈에 서서 계룡의 불꽃이 하늘의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경례를 올렸다. 한 달 뒤 강원도 철원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의 한 포병대대. 황량한 바람이 부는 그곳에 전투복 차림의 황보철 중령이 홀로 지프에서 내렸다. 그는 이제 대대장이 아닌 육본 혁신 태스크포스 실무위원이었다. 그의 임무는 제2의 황보철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아이고 중령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대대장이 입에 기름칠을 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전형적인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속은 없는 지휘관이었다. 육본에서 오셨다고. 저희 부대는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훈련성과 최우수 사고율 제로. 병사들 사기도. 대대장님. 황보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병사들의 생활관을 먼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대대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황보철을 안내했다. 생활관은 겉보기엔 깨끗했다. 각 잡힌 모포, 먼지 하나 없는 복도.
황보철은 말없이 생활관 구석의 라디에이터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라디에이터를 만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대장님. 예. 이거 왜 작동을 안 합니까? 아, 그게 중앙통제식이라. 저녁 8시부터 유류 절약 지침 때문에. 황보철은 아무 말 없이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틀의 낡은 틈새를 병사들이 휴지로 꼼꼼하게 막아놓은 것이 보였다. 고성의 그 초소와 똑같았다. 그는 뒤돌아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대대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멱살을 잡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비닐에 싼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녹이 시뻘겋게 쓴 낡은 안전핀이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화기, 부품 아닙니까? 제22사단 제가 대대장으로 있던 부대의 소화기 안전핀입니다. 황보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 녹슨 쇠붙이 하나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사들이 추위에 떠는 것을 정신력 탓으로 돌렸고 차가운 밥을 먹는 것을 군기라고 합리화했으며 제 병사가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 진급을 위해서. 대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중령이 자신의 치부를, 그것도 끔찍한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 총장님께서 저를 파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쇠조각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녹슨 철이다. 이 철로 다른 녹슨 철들을 깎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황보철은 그 녹슨 안전핀을 대대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대대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대대장님, 지금 저 라디에이터를 켜주십시오. 유류 절약 지침이 아니라 병사 생명 보호 지침입니다. 저도 고성에서 제 병사들이 추위에 떠는 걸 보고도 제 방만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도 매일 밤 그 초소의 추위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감찰 지시나 협박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상대 지휘관의 심장을 내리쳤다. 대대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녹슨 안전핀과 진심 어린 고통이 담긴 황보철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당장 보일러 가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 방풍 작업도 즉시 지시하겠습니다. 황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식당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제가 직접 배식하고 싶습니다. 우리 병사들, 밥은 따뜻한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는 참교육을 하고 있었다. 유활인이 그에게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유활인이 불꽃으로 그를 녹여버렸다면 그는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며 상대를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가장 아프고도 가장 진실한 방식의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박진우 일병, 아니 이제는 상병이 된 그가 마지막 재활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의사의 도움 없이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었다. 자, 한 걸음만 더. 좋습니다. 그가 힘겹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치료실 문 앞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황보철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전국 각지의 부대를 도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박 상병의 면회를 왔었다. 와, 있습니까? 그래. 오늘은 좀 어때 보이나? 황보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새로 보급 나온 전투화 일세. 특수 제작한 걸세. 자네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밑창을 보강했네. 박진우 상병은 전투화를 받아들었다. 저는 이제 곧 의병 전역을 알고 있네. 황보철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건 군인으로서 신을 하는 게 아니네. 자네가 앞으로 걸어갈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걸으라고 주는 나의 사죄일세. 박상병은 전투화를 끌어안았다. 그는 더 이상 황보철을 원망하지 않았다. 건강하십시오. 중령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잊지 않는다. 황보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어찌 자네를 잊겠나. 자네의 그 다리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긴 화해의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유하린 총장은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전산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군사작전 지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 육군 부대의 병영 생활 만족도 지도였다. 고성 제22사단 예하 대대, 그리고 철원 제6사단 예하 포병대대. 황보철이 거쳐간 부대들은 모두 불만족을 뜻하는 붉은색에서 개선중을 뜻하는 노란색, 그리고 마침내 만족을 뜻하는 푸른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총장님, 황보철 중령으로부터 중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오진우 소령이 서류를 건넸다. 유하리는 보고서를 읽지 않고 지도에 떠오른 푸른색 점을 바라보았다. 녹슨 철이 드디어 다른 쇠를 벼리는 숫돌이 되었군. 그녀의 입가에 이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계룡대 위로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고성의 한 초소에서 보았던 그 어둡고 차가웠던 밤하늘이었다. 진정한 지휘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으쪼렸다. 그 별빛이 가장 낮고 어두운 땅에 닿아 얼어붙은 병사 한 명의 손을 녹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별은 존재의 이유를 다하는 것이다. 계룡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 명의 황보철을 참교육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왜 군복을 입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강철로 거듭난 황보철의 삶을 통해 그리고 따뜻한 생활관에서 웃음을 되찾은 병사들의 얼굴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었다. 불꽃은 그렇게 또 다른 불꽃을 피워내며 이 땅의 군대를 더 뜨겁게,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